안녕하세요. 경매다 여러분, 박교수입니다. 오래간만에 칠판 앞에 섰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오늘 영상 앞에 섰는데요. 오늘 전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채권 매입 경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홍보차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채권 매입 경매라는 단어만 이해하셔도 여러분들의 경매 수준이 상당히 올라간다는 거, 오늘 영상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꿀팁이 될 수 있는 영상이니까 끝까지 잘 완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매당 사이트에 대한 이용 방법도 여러분들에게 팁으로 좀 전달해 드리고자 오늘 영상 앞에 섰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경매당 사이트 들어오시는 방법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 모바일이나 이런 데 약하시잖아요. 자, 구글에 들어가셔서 구글 검색 창에다가 경매당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네이버에서는 바로 들어가지가 않는데 구글에서는 이렇게 경매당으로 바로 들어가집니다. 이게 저희 사이트거든요. 저희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여기에 보면 로그인 창이 있습니다. 로그인 창에서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로그인 창에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한다 그러면 로그인을 딱 들어오셔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으셔야 됩니다. 회원가입 창에 들어가셔서 여기 나와 있는 기본적인 인터넷 나와 있는 내용을 회원가입을 해 주시고 이렇게 로그인 하시면 저의 그 사이트에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지죠. 로그인 해서 들어오시면 이렇게 로그아웃 표시가 뜨고요. 강사 소개를 가면 지금 현재 이렇게 3명의 교수진들로 되어 있고요. 제가 강의하는 강의 내용이 여기 나와 있고, 강의에 보면 저는 이제 채권 매입 경매라는 강의를 가르치고 있고요. 홍 교수님은 경매 입문반, 그리고 우리 안 교수님은 경매 실전반. 이 경매 실전반하고 입문반은 반드시 꼭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리고 나서 전문가 과정에 채권 매입 경매다라고 붙어 있는데요. 이 채권 매입 경매와 관련된 내용으로 오늘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면서 채권 매입 경매가 뭔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이 과정을 유심히 보셔야 돼요. 제가 강사 소개나 이런 것들은 많은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 거의 비슷비슷하겠죠.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이런 커리큘럼으로 강의가 가능한 교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 중에서 한 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는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채권 매입 경매 입문이다라고 하는데 이 채권 매입 경매 자체가 부동산 관련된 민법에 대한 활용 기술입니다. 그래서 민법과 민사집행법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보존처분에 대한 내용들, 이 보존처분과 민사집행법상의 말하자면 배당과 관련된 내용들, 등기부 등본 보는 방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도 좀 다루고요. 대항력에 대한 부분도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드립니다. 우선변제권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끔 전반적으로 더 깊은 내용으로 다루고 있죠.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총 20시간 정도의 내용으로 디테일하게 정말 쉼 없이 영상을 촬영했기 때문에 들으실 때 다소 지루하실 수가 있는데 내용을 다 한번 듣고 영상을 다 끝나고 굉장한 변화를 느끼게 되실 겁니다.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치료 그리고 치료와의 관계, 법정상권과 유치권과의 관계 내용들이 강좌의 메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치권에 대한 실무와 경매 분석하는 방법과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까지 영상의 마무리까지 되어 있어요. 채권 매입 경매에 관련된 교재 교육이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것 꼭 필요하냐라고 설명을 좀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경매를 배우시게 될 때 1단계로 배우게 되는 접점이 어디냐면, 이 지난번 영상에서도 다뤘지만 낙찰자의 시점에서 경매 물건을 바라봅니다. 자,
자, 이 말은 뭐냐? 애시당초 입문에서는 어쩔 수 없이 어떤 경매 물건을 내가 받아야 되는가, 내가 좋아하는 경매 물건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가, 이것을 가장 궁금해 하겠죠. 그래서 낙찰자의 시점에서 경매 물건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경매 물건을 찾는데 가장 내가 좋아하고 혹은 내가 갖고 있는 돈 안에서 할 수 있는 물건들을 찾다 보니까 적어도 뭐 주거 지역이라든가, 그죠? 뭐 상가라든가, 그 다음에 뭐 토지라든가 이런 식으로 바라보겠죠. 자, 보통은 주거 형태의 부동산을 가장 많이 찾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주거 형태에 있는 법적인 문제가 뭐가 있을까? 요것을 공부하면서 낙찰자의 시점으로 경매를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배우는 경매는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정도만 시간을 두고 배우신다고 하면 낙찰자의 시점에 대한 공부는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입찰까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보통 아는 경매의 반복이에요. 자, 그래서 경매를 갖다가 입문을 하고 나서 계속 수차례 경매 입찰을 봐봅니다. 자, 입찰을 보면서 어떤 결과를 봅니까? 운이 좋으면 낙찰을 받지만 유찰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되죠. 우리는 이제 폐찰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폐찰의 경험을 하면서 자, 마이너스 경비를 눈으로 보면서 굉장히 두려움에 쫓기게 됩니다. 자, 실질적으로 입문 과정에서 경매를 낙찰받아서 자, 1년 안에 내가 벌어들일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몇 프로일까라는 이런 기대 심리에서 폐찰 경험을 만약에 5회 이상 한다고 하면 곱하기 30만 원 정도의 만약에 비용을 계산하면 적어도 150만 원 플러스 알파입니다. 왜? 내가 일을 못한 것까지 계산하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죠? 이렇게 손실을 본다 이거죠. 내가 갖고 있는 비용이 만약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여유롭다고 하면 이 정도가 경비야 뭐 감안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큰 돈이 아니고 갭 투자를 한다라고 봤었을 때 이게 쌓이면 거의 내가 원하는 수익률에 대한 부분까지도 세이브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권하는 거, 시간을 아끼고 싶다. 이것은요, 여러분들 교육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교육을 만약에 시청하지 않으시면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배우게 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시간은 곧 비용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을 어디서 들으시든, 저야 경매당에서 교육을 들으시면 좋지만 여러분들 어디서 들으시든 참 교육을 들으셨으면 해요. 그래서 처음 기초부터 입찰까지에 대한 부분을 갖다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배우시는 기관이 있다고 하면 어디서든 배우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경매 입문을 했어요. 자, 입문을 한 다음에 경험하는 게 뭐냐? 수많은 케이스에 부닥치게 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자, 이렇게 경험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들은 보면 조금 더 이제 깊은 내용의 경매로 들어갑니다. 실전 경매에서 가장 퀘스천은 바로 명도예요. 자, 명도 앞에서 경험이 없는 분들은 항상 다 두렵습니다. 자,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 또한 뭐다? 교육입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 확신은 당연히 경험이 바탕이 돼야 되겠지만, 경험이 바탕이 되어진 교수들이 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심어주는 거죠. 확신을. 자, 정확한 교육을 갖다가 배우셔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반적인 경매의 낙찰자의 시점입니다. 자, 이 낙찰자의 시점이라는 단어, 제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가리키는 과목 자체가 채권자의 시각을 가리키는 과목이기 때문에, 제가 만든 과목이기 때문에 낙찰자의 시점이라는 이 단어는 제가 최초로 썼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여기에다가 플러스가 있어요. 플러스가 뭐냐? 낙찰자의 시점과 관련돼서 제가 비동화 채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비동화 채권. 좀 지워볼게요. 비동화 채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유동화에 대해서 반대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유동화, 비동화
유동화에 반대되는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또한 제가 단어를 쓴 거고요. 또 부동산의 또 부동산의 증권화라는 단어 또한 제가 최초로 칼럼을 통해서 썼습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의 증권화라는 단어와 유동화 채권과 비동화의 채권, 그리고 채권자의 시각과 낙찰자의 시점, 요 단어가 주고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함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경매를 바라봤던 시점이 확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 시점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낙찰자의 시점과 채권자의 시점이 얼마나 다르길래 이게 꼭 필요합니까? 얘기를 하는데, 낙찰자의 시점의 시장과 채권자의 시장은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느냐? 이 시장의 확장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말하자면 낙찰자의 시점으로 바라볼 때 물건이 하나에서 3개가 보인다고 하면, 채권자의 시각에서 본다고 하면 10개에서 30개가 보여지는 거죠. 그만큼 더 디테일하게 경매 물건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여기서는 기대 수익률이 10%라고 하면 여기서는 10% 플러스 알파인데, 이 알파에 대한 시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금리로 계산해 봅시다. 한 12% 정도. 이렇게 기대 수익률 10%에 금융 수익인 12%에 대한 플러스가 되어진다. 적어도 일반적인 경매 수익이 10%라고 하면 적어도 채권자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22%다라는 거예요. 이 10%라는 개념은 세후에 대한 수익입니다. 세금을 공제한 후에 세금에 대한 부분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이 낙찰자의 시점 그리고 채권자의 시점, 요 낙찰자 시점과 채권자의 시점을 꼭 알아둘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거에 여러분들 다 동조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교수님, 이거는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배워야 됩니까? 아까 말했듯이 저희 경매당에 오셔야지만 배우실 수가 있어요. 왜? 제가 현재는 대한민국에서 경매당에서만 채권 매입 경매를 강의하고 있고요. 대학교에서 강의를 가르치던 그 과목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유치권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대학에서도 강의를 했었고요. 이 유치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제가 대한민국의 1인자라고 자부를 하고 있고요. 유치권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바로 채권자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장과 낙찰자의 시점에서 바라보는 일반 경매하는 사람들의 시점 차이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채권자의 시각을 당연히 배우려다 보니 민법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을 당연히 마스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권법과 채권법 중에 일부, 이렇게, 그리고 민사집행법에 대한 부분하고 그 민사소송법에 대한 부분을 일부 마스터하셔야 돼요. 이거는 100% 이해하셔야 되고요. 민사소송법에 대해서는 일부를 공부하셔야지만 가능한 분야입니다. 굉장히 생소하고 어렵죠. 근데 이렇게 채권자의 시각을 강의를 할 수 있는, 그것도 맞지 않지만 이것을 20시간에 대한 부분으로 강의를 끝냈고요. 이것을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신다고 하면 상당한 지식을 얻게 되실 겁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제가 물건을 보고 바라보는 시각들이 좀 나오죠. 등기부 등본을 바라보고 채권 중에서 채권자들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경매 물건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건 당연히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시장 조사는 물건을 선택한 다음에 시장을 나가서 조사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 부동산에서 이 부동산이 갖고 있는 법적인 권리와 이 부동산 안에 이렇게 권리들이 쌓여 있는데, 이것이 A의 권리였어요. 만약의 경우 이 A의 권리가 B인 나의 권리다라고 가정을 할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게 되느냐 이거지. 이 부동산을. 적어도 A가 이 부동산의 권리자로서 이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과 B가
경매를 갖다가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의 시점을 갖고 있는데 내가 이 채권의 권리를 가져왔었을 때 이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은 당연히 다를 거라는 거죠. 이렇게 채권자의 권리로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 이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채권을 갖다 좋아. 저 채권을 내가 갖고 있다고 하면 내가 돈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 시점에서 먼저 부동산의 유치권이라는 권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누가 바라보느냐? 자, A의 유치권자는 이 부동산을 바라볼 때 나는 돈을 받을 채권자야. 돈을 줘야 나가. 근데 만일의 경우 이 부동산이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면 A는 낙찰받을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당연히 생기겠죠. 근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걸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부동산이 아직까지 경매에 붙여지지 않는다고 보면 이 유치권자는요, 새로운 낙찰자가 생기거나 새로운 매수자가 생기지 않으면 돈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자, 이런 상황에 유치권을 갖다가 만약에 내가 매입하고 싶다라는 의도를 했었을 때 이 사람들이 만약에 저에게 판다고 치면 저는 이 부동산을 새로운 채권자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부동산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 경매를 붙일 수 있는 권리를 내가 또 하나 취득할 수만 있다고 하면 유치권도 갖고 있으면서 경매도 넣을 수 있다. 자, 이 단순 논리가 바로 채권자의 시각이에요. 채권자의 시각으로 부동산을 바라보는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왜? 법을 아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민법에 대한 기술이 혼용이 돼야 돼요. 자, 이 민법에 대한 기술은 중개법 공부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중개사 공부하신 분들이 민법에 대한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뭐가 정답인지를 문제를 고르는 식의 그런 그 사지부 선다형이라든가 이런 형태의 그 공부 형태에 대한 게 아니고요. 그 실무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또 다시 배우셔야 돼요. 채권자의 시각으로 부동산을 공격하는 방법이 어떤가. 자, 이렇게 바라보는 방법이 바로 채권 매입 경매라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보면 민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가 뭔 얘기지? 왜 저런 얘기를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는데 이 내용을 배워야지만 뒷부분에 나오는 법정상권과 유치권에 대한 활용 기술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채권을 어떻게 양도받아 오는지 기타 등등 이런 내용들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A의 채권을 내가 양도 양수만 받을 수 있다고 하면 B의 입장에서 이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생긴다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플러스 팁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시중에서 이 유치권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수면 위에 올라와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바다라고 한번 보시자고요. 빙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수면 위에 올라와 있는 이 경매 사건에 대한 물건들은요, 적어도 뭐 한 9분의 1 정도? 요 정도, 뭐, 개념은 없지만 10분의 1이라고 한번 봅시다. 10분의 1이면 한 10% 정도만 경매 사건에 나와서 요 안에서 유치권의 진위 여부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아직 수면 밑에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아직 경매 나오기 전에 물건들이 유치권 현장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유치권이 성립 가능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경매 사건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유치권 때문에 경매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매 사건에 나와 있는 유치권들은 거의 대부분이 허위가 아니고 유치권을 이용하기 위한 하나의 뭐라 그럴까 애매모호한 방법으로 쓰는 거예요. 허위라는 것은 있지도 않는데 주장하는 거고,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것은 성립 가능성 여부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성립 가능성이 적은 것들이겠죠. 자, 이렇게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는 유치권들을 몰라서 주장하는 케이스가 많지, 알면서 내가 경매를 낮추기 위해서 일부러 트릭으로 쓴다? 매도 안 됩니다. 자, 이렇게 경매에 관련돼서 나온 유치권들은 이렇게 수면 위에 몇 개 안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인 그 유치권의 시장은 경매가 잘 안 나온다. 그러면 요로 협상되어지는 이런 물건들을 어떻게 찾느냐, 이런 내용들도 배우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영상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질문들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2주에 한 번씩 중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실질적인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강의를 연결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2주에 1회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과의 대화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줌을 통해서.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전문가 대열에 올라가실 수 있게끔 옆에서 계속 코칭을 해드리기 위해 사이트를 만들었고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자, 이 영상 제작이 경매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옵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 저희 경매당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실력을 좀 쌓으시고 인간관계를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촬영하기 위해서 찍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더 재미난 내용 그리고 좀 더 깊고 전문가적인 내용들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